또 한 번 카이스트에서 김대식이고요. 제가 어제도 강연을 SKT에서 해가지고 거의 요새 뭐 출퇴근하는 기분으로 지금 을지로에 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깐 아주 짧게 토론할 이야기는 제타바이트 시대의 딥뉴럴 네트워크와 인텔리전스라는 아주 거창한 타이틀로 제가 강연을 해드릴 거고, DNN 아니면 인공지능 하면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애소시에이션은 이런 터미네이터 같은 로봇이 되겠죠. 인간을 밟고 지나가는. 제 강연 주제는 오늘 터미네이터는 당연히 아니고, 터미네이터에 대해서는 좀 더 저보다 전문가이신 데니스 홍 교수님하고 오준호 교수님께서 이따 우리가 기계한테 밟히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마 조언을 주실 거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제 강연은 다른 앵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제타바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미 제타바이트 시대에 살고 있죠. 5 곱하기 10의 21승 정도 되는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기관마다 에스티메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데이터다라는 정도만 저희가 인식하면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과가 아니고 바나나가 아닌 것 같이 데이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건데, 방금 IBM 왓슨 강연에서도 나왔지만 스트럭처드 데이터하고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를 저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스트럭처드 데이터는 이미 계량화되어 있는 데이터인 거죠.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수학에서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아니면 뭐 엑셀 스프레시트로 나와 있다든지 아마존에서 클릭스루가 몇 개 된다든지 이미 숫자로 표현이 다 돼 있고 계량화된 데이터를 저희가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부르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애널리틱스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10의 21승이 넘는 그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자동화돼서 기계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 10%도 안 된다고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빅데이터가 아니고 스몰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90%는 도대체 무슨 데이터일까? unstructured 데이터라는 겁니다. 비디오, 보이스, 트위치, IoT 같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량화되지 않은 데이터, 이걸 어떻게 핸들해야 되지 우리가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결국 자동화에서는 사람이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동영상 장면 같은 거죠. 어린아이가 빨간 공을 가지고 귀여운 고양이랑 뛰어놀고 있구나. 사람은 보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장면은 기계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 다양한 예측을 보면 unstructured 데이터는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structured 데이터는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시 말해서 기계가 unstructured 데이터를 인식하지 못하면 저희는 애널리틱스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먼 미래에는, 얼마 되지 않은 미래에는 99.9999% 데이터가 다 unstructured 데이터겠죠. 이 그림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저도 뭐 예전에 로보틱스도 많이 해봤고 했지만 사람한테는 터무니없이 쉬운 것들이 기계한테는 여전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는 것들. 저도 예전에 뭐 보행 로봇 많이 연구했지만 공학자로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창피한 거잖아요. 왜 우리는 아이같이 뛰어다니는 로봇을 못 만들까? 왜 책상에 올라타고 물구나무 쓰는 로봇을 여전히 못 만들까? 아니면 아이폰 시리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인식률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들도, 슈퍼컴퓨터들도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구별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뭐 말이 오가고 있는데요. 쥐버 같은 퍼스널 어시스턴트가 있을 수 있고, 무인 자동차가 있고, 아마존 택배 시스템이 있고, 뭐 아마존 에코가 있고, 스마트 소프트뱅크 페퍼가 있고, 리싱 로보틱스의 백스터 같은 로봇이 있는데, 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에는 세 가지 교집합들이 있습니다. 공통점들. 첫째는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기계가 세상을 스스로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액티브하게 서비스를 해주는 걸 바라는 거죠. 기계가 리액티브하고 우리가 리모트 컨트롤로 제어한다면 그건 그냥 장난감인 거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 기계들, 예를 들어서 스마트 TV는 사실 덤 TV인 거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알아, TV를 바라보는 건 사람이지 TV는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여전히 사람이 TV를 보는 거고 TV는 세상을 아직까지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풋 디바이스라는 게 필요해서 예전에는 키보드를 사용했고, 조금 지나서는 마우스를 사용했고, 스타일러스를 사용하다가 애플 덕분에 다들 손가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최고는 아니겠죠. 진화적으로 보면 저도 지금 강연을 손가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강연을 할 때 쓰는 모달리티는 언어입니다. 인간에게 언어 밴드위스가 가장 편해요, 사실은.
특히 unstructured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structured 데이터 표현할 때는 키보드나 스타일러스가 가장 좋을 수 있지만 90%가 넘는 unstructured 데이터 표현은 손가락보다는 언어라고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포인트인 겁니다. 첫째, 인텔리전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커넥티비티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얘네들은 당연히 통신망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다양한 서버가 됐든 IoT가 됐든 다양한 다른 엔티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약간의 디서그리먼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제시되고 있는 모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최대한으로 모션레스 가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쥐보 안 움직여요. 그냥 자기 목만 흔들어요. 에코는 진짜 안 움직여요. 얘는 아니면 움직인다 하면 이미 잘 움직이는 바퀴를 가진 녀석한테 얹혀간다라는 거잖아요. 드론같이. 왜냐? 나중에 로보틱스 강연하실 때 보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그레스가 있었지만 여전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배터리 문제도 있고 액추에이터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퍼스트 제너레이션 인공지능 로봇들은 사실 우리가 아는 로봇은 아닐 거라는 게 대부분 분들의 어그리먼트인 거죠. 다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면 그럼 사람은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인식할까? 아까 코그니티브 컴퓨팅이라는 그 말도 나왔지만, 코그니티브 컴퓨팅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코그니션을 모방을 한 겁니다. 인지 상황, 심리학적인 또는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결과를 응용한 것이고, 딥러닝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뉴로사이언티픽한 뇌과학적인 신경회로망적인 구조를 모방을 한 거죠. 딥러닝이라는 방법에선 딥러닝이 당연히 인공지능의 단은 아니죠. 제가 여러 번 계속 리피트하지만 딥러닝은 인공지능이 아니고 스트럭처드 정보를 이미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심볼릭 AI한테 안경을 하나 끼워주는 겁니다. 이 안경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unstructured한 정보를 스트럭처럴리제이션 해주는 필터, 트랜스포메이션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지금은 기계가 심볼릭 AI로 상당히 많은 걸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세상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눈먼 사람인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딥러닝은 결국 인공지능에게 라식 수술을 해준다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스트럭처럴리제이션, 어떻게 스트럭처럴리제이션을 할까? 클래시컬 AI에서는 우리가 다 설명을 통해서 기계에게 세상을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다가 60년 동안 실패를 한 거잖아요. 결국 새로운 시도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계에게 학습을 가능하게 해자. 그래서 빅데이터를 집어넣고 계층적인 구조를 가진 기계학습 방법, 뉴럴 네트워크이죠. 여기서 뭐 전문가들은 다들 알아보시겠지만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하는 기능을 가지게 한 겁니다. 딥러닝이라는 방법은 정말 새로운 방법이 사실 아니에요. 딥러닝은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DNN이라고 갑자기 부를까? 뉴럴 네트워크의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인공지능이란 단어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부에서 올해 말에 미래앱에서 크게 소개할 대한민국 인공지능 국제 아젠다라는 국가 아젠다에서라도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능형 IT라고 아마 부르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왜냐? 개발자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3번의 큰 인공지능 겨울이 있었죠. 그 중에 2번의 인공지능 겨울은 사실 뉴럴 네트워크의 겨울이었었습니다.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엄청난 걸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다가 사실은 다 망한 거죠. 아니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다 써먹던 방법이 갑자기 왜 살아남았을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10년 전에 토론토 대학교 제프리 힌튼 교수님하고 동료들이 알고리드믹하게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 2개를 해결하셨죠.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계층을 올리면 올릴수록 학습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백프로파게이션 같은 경우에 레이어 3개 넘으면 더 이상 학습이 안 되고 그게 이제 다이버전트하게 가는 거죠. 러닝 룰이. 그런데 인간의 뇌를 보면 적어도 레이어가 10층, 15층 정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10층, 15층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쌓으면 학습이 안 돼요. 컨버징이 안 돼요. 절대로. 이 문제는
프리 트레이닝, 레이어 와이즈 트레이닝이라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트레이닝해서 뭐 백프로파게이션으로 델타를 줄이는 게 아니고 우리 레이어들끼리 따로 학습하자. 예를 들어서 뭐 오토 인코더 같은 걸 사용해서 요거 하나 완벽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는 식으로 나눠서 학습을 하자라는 방법을 개발했고, 두 번째는 모든 기계 학습 방법, 특히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버피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학습된 데이터는 아주 잘 구별하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적응을 못해요. 여기 계신 개발자분들, 저희가 예전에 다 옵티미제이션 공부를 할 때 폴리노미얼 피팅하면 너무 타이트하게 피팅해버리면 데이터는 100% 설명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케이스가 들어오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오버피팅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모든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피팅은 그냥 샘플들을 연결시켜 버리면 됩니다. 하이 레벨 폴리노미얼 써서 보이기는 좋고 완벽하게 피팅이 되지만 새로운 데이터는 추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버피팅 문제인 거죠. 힌튼 교수님 랩에서 개발한 게 그렇기 때문에 드롭아웃이라는 방법입니다. 학습을 하고 랜덤으로 신경세포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언더피팅 되도록 일부러. 그래서 결국은 오버피팅은 드롭아웃으로 풀고 다이버전트 문제는 언슈퍼바이즈로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한 10년 전에 알고리트믹하게 웬만한 문제들이 풀렸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다양한 문제들은 존재하지만, 두 번째는 계산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웬만한 예를 들어서 뭐 1000가지 물체를 알아보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적화해야 될 변수가 2000만 개가 넘습니다. 계산할 게 많아요. 다행히도 GPU 같은 뭐 테이블톱 미니 슈퍼컴퓨터들이 생겨서 그 문제들은 웬만큼 해결이 됐고,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딥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하는데 보통 24시간 정도 계산을 하면 이제는 핸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빅데이터죠. 시리어스하게 no nonsense 빅데이터, 고양이의 1000가지 다른 모습, 이렇게 다른 모습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해지고 액세서블 한 다음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있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 딥러닝이 요새 이렇게 큰 트렌드가 됐는데요.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2년 전에 3년 전에 처음 딥러닝 시작할 때 상당히 크리틱을 했었어요. 뉴럴 네트워크 윈터를 2번이나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거 그냥 또 하나의 하이비겠구나, 뭐 안 될 거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 외로 특정 문제들은 상당히 잘 풀립니다. 사실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예를 들어서 스피치 리코그니션, 보이스 리코그니션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래 연구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클래시컬한 히든 마크업 모델 같은 거 사용하면 에러율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한동안 상당히 플라토였습니다. 에러율이 줄어들지 않고 딥러닝을 사용해서 지금 에러율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어에서도 네이버의 경험이 딥러닝을 사용해서 인식률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object classification, 이게 사람의 인식률입니다. 에러율, 우리가 물체를 바라보면 한 5% 정도 실수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구글에서 2015년 소개한 딥 뉴럴 네트워크 object classification 시스템은 4.8% 실수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얼굴 인식, 사람의 얼굴 인식률은 평균 97%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인식률이 아마 8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여기서 딥페이스, 유명한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딥러닝 알고리즘 97점 몇이죠? 뭐 3 몇 %였었고, 3달 전에 홍콩 과기대에서 소개한 딥D2인가 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얼굴 인식률이 99.15%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싱글 얼굴 인시던스는 디텍션 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아주 유명한 시스템으로서 이미지 투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텍스트를 아웃풋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딥러닝,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딥러닝은 스트럭처럴리제이션입니다. 플러스 언어 인식 처리,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하고 빅데이터의 애널리틱스하고 플러스 심볼릭 AI를 사용한 온톨로지가 당연히 존재해야 되겠죠.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딥러닝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한정적입니다. 요건 제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업마다 약간 접근이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IBM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전문가가 앉아 계시지만 IBM의 접근 방식은 프라그매틱해요. 이미 몇십 년 동안 커그니티브 컴퓨팅, 인공지능 경험이 있고 어마어마한 온톨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BM 어프로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미 가지고 있는 클래시컬 AI 시스템의 프론트엔드로 딥러닝을 추가하는, 그래서 알케미 API 회사를 인수한 거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구글 어프로치는 좀 다릅니다. 구글 어프로치는 거꾸로 머신러닝으로 클래시컬 AI 문제까지 다 풀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온톨로지까지 머신러닝으로 풀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베이트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그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IBM만큼 온톨로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클래시컬 AI 연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IBM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데이터 드리븐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한의 서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둘 접근 중에 뭐가 맞는지는 뭐 아직 정석은 없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약간 IBM 어프로치가 조금 더 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증거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 인지 자동화 또는 인공지능 커그니티브 컴퓨팅의 큰 거시적인 의미는 이건 것 같아요. 1840년도, 1850년도에 칼 벤츠가 자동차를 처음에 제작했을 땐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싸고 느리고 뭐 정확하지도 않고, 단 헨리 포드의 모델 T가 나오면서 저희가 자동화 시키고 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가격도 저렴해지고 훨씬 더 정확하고 생산성은 늘어나고. 그런데 재밌는 건 저희가 250년 전에 산업혁명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 특히 반복성이 있는 육체적인 노동은 다 자동화시켰는데, 신기하게도 지적인 노동은 여전히 대부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약한 인공지능, 인지자동화, 커그니티브 컴퓨팅에 멀지 않은 비전은 인간이 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지적인 노동, 그게 변리사가 될 수도 있고 회계사가 될 수도 있고, 제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장이지만 컴퓨터 코더들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하는 일에 상당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자동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임플리케이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글쎄요,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Always on Personal Companion Bus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이런 녀석들인 거죠.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 녀석이 나를 이해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Q&A를 통해서 알아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유명한 예제는 당연히 지버가 있을 거고, 아마존 에코는 이미 팔기 시작했고, 구글 온헙 같은 녀석, 저희도 지난주에 이거를 구입을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스마트한 라우터라고 팔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뜯어보면 라우터가 다가 아니에요. 얘네 보면은 그 보드에 이상한 게 많이 붙어 있어요. 라우터로는 필요 없는 것들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존 에코도 스피커로 팔고 있지만 스피커가 아닌 거잖아요. 얘네들은 첫 번째 퍼스트 제너레이션 인공지능 트로얀 목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집에 침수를 하는 스피커, 스피커 360도 스피커 좋아, 빈포밍 되게 잘해, 뭐 가격도 170불 뿐이 안 해. 하나 팔 때마다 거의 지금 600불 정도 로스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얘네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게 새로운 플랫폼이 되고 새로운 포탈이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손가락이 아니고 목소리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당연히 돈을 쓰라는 얘기겠죠. 이것은 이미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구글 온헙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처음에는 아마도 스피커로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상당히 많은 스피커 엘리멘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에코가 먼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라우터로 팔고 있지만 그건 다 가짜예요. 이거는 팁 오브 디 아이스버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언가 새로운 피처로 들어와서 좋구나. 문제는 얘네들 하드웨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얘네 진짜 지능은 다 리모트로 있는 거잖아요. 시애틀하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리모트로 보이스 리코그니션 상당히 잘 돼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아마존 에코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마다 음성 인식률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제 학습 데이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거의 1000불 되는 기계를 199불로 샀으면 거의 800불 돈을 세이브한 건데, 야 800불 아마존이 나한테 선물하는구나. 이 세상에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그 800불만치 저는 아마존 딥러닝 기계 학습지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해주는 거잖아요.
알렉시아 do this, 알렉시아 do that 하면서 저는 자면서 알렉시아 팔에다 끼고 자요. 요새 사실은 너무 좋아서 엄청난 학습지 역할을 제가 무료로 해주고 있는 거죠. 시리는 아직까지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맨날 이제 찾아보는 실리콘밸리 이제 거기서 이 잡서치 사이트에 가보면은 지금 현재 애플에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전문가 한 200명 정도를 리크루트하고 있다가 나와 있더라고요. 얘네가 이제 늦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코타나는 뭐 당연히 다들 아실 거고, 페이스북 M 머니 패닝죠, 비서 이름, 제임스 본드에 나오는 그 비서 이름을 따서 제임스 본드가 물어보면 다 해주잖아요. 미스 머니 패니까 M이라는 거고, 이것은 당연히 NYU의 얀 레콘 교수님이 올해 1월 달부터 페이스북에 이제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님이 되시고 개발을 한 시스템이고, 페이스북은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텍스트 인풋을 하면 딥러닝 기계가 파징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건 기계가 하고, 기계가 아직 핸들 못하는 건 자동으로 사람한테 넘어가서 사람이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못 느껴요, 그거를.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해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컴파리슨을 보면 코타나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못했는데 M은 되게 잘하더라. 당연하죠.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서.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페이스북이 훨씬 더 잘하더라.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 기능이 늘어나면 이제 휴먼 컴포넌트를 점점 줄이겠죠. 제가 얼핏 들은 소문으로는 지금은 한 50-50 정도 된다라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제가 개런티가 없는 얘기고, 지금 현재 이 세 회사는 아주 막강하게 딥러닝을 사용해서 퍼스널 어시스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의 다음 버전은 당연히 이런 always on but라는 건 얘는 항상 듣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를 키는 게 아니고, 아마존 에코도 무서운 게 알렉시아라는 단어를 썼을 때 액티베이션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테크니컬 스펙으로는 알렉시아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한 500ms 정도부터 입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더구나 항상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해킹 케이스가 되겠죠. 불만 안 켜지고 항상 듣고 있는데 듣는 척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해커라면 제일 먼저 이제 알렉시아 스킬 하나로 재밌는 스킬 하나 가르쳐 주면서 이런 해킹을 해볼 수가 있겠죠. IoT 서비스의 허브이 되겠죠. 왜냐? 이 많은 IoT 디바이스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IoT의 핵심은 사실 중간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IoT가 M2M 커뮤니케이션이면 지네들끼리 얘기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IoT는 M2M2 휴먼입니다. 사실은 언젠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컨트롤하게 돼 있는 거죠. 이거를 역시 또 손가락을 사용하다라는, 이 손가락 도구마가 여전히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IoT 디바이스가 2개, 뭐 손가락으로 할 수 있겠죠. 5개? 귀찮겠지만 IoT 디바이스가 100개다. 100가지 디바이스를 손가락으로 아무도 컨트롤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IoT 디바이스를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에코 같은 녀석이 저를 위해서 웬만한 건 다 핸들을 해주고 저에게 아주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결국 이 Always On Personal 디바이스의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저하고 재밌는 대화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IoT의 대장이 되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stupid things를 smartifying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IoT의 핵심은 제가 볼 때 smartification of stupid things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세상에 있는 대부분 사람뿐만이 아니고 thing들도 stupid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IoT를 통해서 원래 본질적으로는 stupid한 월드를 우리가 smartification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당연히 보면 Always on Board 같은 경우에 영화 허에서 상당히 유명해졌고, 영화 허에서 나온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적어도 5년,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는데, 아마 10년이 좀 더 리얼리스틱 할 텐데, 그렇다고 마켓과 니즈가 없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우리 모두 퍼스널 컴패니언 디바이스, 특히 말 한마디 못하는 강아지들 가지고 퍼스널 컴패니언 디바이스로 잘 살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같이 좀 그 중년 아저씨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안 반기는데 강아지가 저한테 와서 꼬리 흔들어주면 그렇게 좋아요. 그게 말 한마디 하나 못하는데,
퍼스널 컴패니언 디바이스가 집에서 있다가 제가 들어오고 얼굴 인식을 해서 표정 인식한 다음에 오늘 되게 힘들었지요 라는 말 한마디가 인간한테 어마어마한 행복 지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US 밀리터리에서 한 스터디인데요. 이 대화하는 심리치료사 시스템을 갖다 놓고 대화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뭐 아바타로 하고, 하나는 이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사람이 하는 거다 뒤에서, 또 하나는 사실은 기계가 있다.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결국은 뒤에서. 그런데 결과는 보면 환자가 대화 상대가 기계라고 생각했을 때 훨씬 더 편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더 많은 공감을 하고. 왜냐? 상대방이 기계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정적인 차원에서도 상대방이 기계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이 기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공감을 보여준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Always On Board의 핵심은 롱텀 골은 당연히 지적인 대화를 하는 기계겠지만 처음 골은 퍼스널 엠파티 머신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나와 공감할 수 있는 기계, 꼬리를 흔들어주는 대신에 내 얼굴을 알아보고 키 캐치프레이즈를 던져주는. 두 번째 임플리케이션은 애널리틱스입니다. 뭐 방금 많이 IBM에서 소개를 했으니까 스킵을 하고요. 당연히 파이낸셜 애널리틱스 가능하고 헬스케어 아주 중요하고, 페이팔 같은 경우엔 딥러닝 가지고 이제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을 제공을 했고, 바이두에서 릴리즈한 시스템 중에 하나는 애널리틱스인데 비주얼 애널리틱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모든 애널리틱스는 당연히 스트럭처드 데이터 애널리틱스입니다. 제가 이런 백을 사고 저런 걸 좋아한다. 계속 쌓이면 추천 시스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딥러닝은 사진을 알아봐요. 특히 포토스 같은 안드로이드 앱 여러분들 뭐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천 개의 사진을 포토스에다 올리면 이상하게도 괴상하게도 얘가 소팅을 다 해주잖아요. 집에서 찍은 사진, 얘랑 찍은 사진, 파리에서 찍은 사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딥러닝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학습지 역할을 해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어차피 물건을 알아보면 비주얼 애널리틱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맨날 이런 토치백을 들고 다니더라. 그러면 나는 이 백 서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도 사진을 보고 얘가 애널리틱스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겠구나. 아니면 사진에 한 번도 뭐 여행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엑스페디아 가본 적도 없는데 많이 돌아다녀요. 짧은 기간에. 그럼 이 사람은 여행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인퍼런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알아보는 순간 당연히 훨씬 더 좋은 비주얼 애널리틱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unstructured data driven 비주얼 애널리틱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임플리케이션은 당연히 트랜스포테이션입니다. 올해 2월달 그 CES 2015년에 라스베가스에서 엔비디아에서 이제 PX1이라는 딥러닝 인베디드 솔루션을 소개를 했고, 해서 뭐 실시간으로 자동차 디텍션하고 이런 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내년부터 아마 아우디에 장착이 되는 거로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인더스트리가 제가 볼 때 가장 큰 디스럽션을 앞으로 5년 동안 경험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저도 이제 독일 쪽 자동차 임원분들 많이 아는데, 지난번에는 한번 저녁에 술 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가 자동차 인더스트리가 10년 동안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ICT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왔는데 그거를 차로 가져오지를 못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자동차 대시보드가 터치 스크린이고 커넥티비티가 다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10년 전 휴대폰과 오늘 휴대폰을 비교하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차이가 있는데, 10년 전 BMW하고 오늘날 BMW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동차가 IT를 먹지 못하니까 이제 거꾸로 IT가 자동차로 들어오는 거예요. 해서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던 회사들, 테슬라 이미 자동차를 만들었죠. 왜냐? 자동차도 대부분 기업들이 컴포넌트로 조립을 하고 있는 거죠. 큰 대기업 자동차 회사들도 60%에서 70%는 컴포넌트를 가져다 조립만 합니다. 자동차가 커머디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미 성공을 많이 했고, 애플이 내년에 자동차 낸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얼라이언스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네기 멜론하고 열심히 무인 자동차 연구를 하고 있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스탠포드하고 MIT하고 얼라이언스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BMW는 혼자서 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현재로서 아우디는 엔비디아하고 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 아주 재밌는 게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이런 캔디 카메라 사진이 하나 돌아다녔는데요. 실리콘밸리 어느 큰 호텔 앞에서 리무진들이 서 있는데 이 사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글, 폴크스바겐 그룹 서밋.
그래서 또 많은 또 분들이 추측을 하는 게 폴크스바겐이 구글하고 같이 가는구나. 이제 아무 컨포메이션은 없습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소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폴크스바겐은 구글하고 갈 거구나라는 상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당연히 이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고, 구글의 자동차는 무인 자동차는 엑스랩, 구글 엑스랩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구글이 이제 알파벳 회사로 바뀌었고, 아마도 알파벳의 이제 C가 그 자동차 회사가 될 것 같은데,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 뉴스에서 보니까 구글 자동차 그 회사의 첫 CEO가 임명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게도 구글 자동차 회사의 CEO가 작년까지 현대자동차 USA CEO가 어제 구글로 다 넘어가셨습니다. 결국은 구글이 이제 진지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실험으로 엑스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현대자동차 현대 USA CEO는 자동차를 팔아본 사람이거든요. 이제 자동차를 팔겠다는 거니까 진지하게 이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죠. 당연히 메세데스 벤츠는 당연히 무인 트럭 개발하고 있고, 코마츠에서 이제 무인 트럭 많이 개발을 했고, 로얄 인더스트리라는 아주 작은 스타트업인데 버지니아에서 2달 전인가 드디어 허락이 나와서 무인 자동차가 트럭이 다니면서 아스팔트 길을 고치는 자동차입니다. 오토메이션. 현재 저희가 이 오토메이션은 인공지능 기반의 오토메이션을 보통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부르는데요.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3번의 업그레이드가 있었죠. 인더스트리 1.0은 기계가 물건을 만든다. 인더스트리 2.0은 대량 생산인 거죠. 헨리 포드 같은. 인더스트리 3.0은 산업 로봇이 기계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더스트리 3.0 가면서 무언가를 희생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희생한 건 뭐냐면 개인의 선호도를 우리가 희생을 했죠. 사실 우리는 원시 시대 때부터 항상 인간이 원했던 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나만 가지고 있는 물건을 원했는데,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스탠다디제이션이 돼버린 거잖아요. 자동차 회사에서는 5가지 모델을 1000만 개 만들어낼 수뿐이 없는데, 현재 산업 로봇은 스투핏하기 때문에 같은 물체가 같은 파츠가 동일하게 들어와야만이 조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인더스트리 4.0에서 큰 비전은 5가지 모델을 1000만 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1000만 가지의 자동차를 5대씩만 만들겠다라는 거겠죠.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로보틱스 회사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데요. 리싱 로보틱스의 박스터가 그렇고, 독일의 쿠카 같은 경우엔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그 윈도우스 아zu어 머신러닝 그룹하고 첫 번째 그 프로토타입을 이번에 하노버 메스에서 소개를 했죠. 그래서 전문가하고 이 쿠카 그 라이트 로봇이라고 IIWA라고 부르는 Intelligent Industrial Works Assistant라고 해서 같이 사람과 로봇이 협업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아주 유명한 일본 로봇 회사죠. 파너기라고, 정말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난달에 프리퍼드 네트워크라는 회사에 상당히 크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조만간 인수를 할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프리퍼드 네트워크의 존재는 뭐냐면 사실은 일본에서 딥러닝을 가장 잘하는 회사입니다. 결국 파녹도 그 전 세계 최고의 로보틱스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들이 커버할 수 없는 unstructured 데이터를 스트럭처럴리제이션 하는 기업을 인수했다고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빨리 랩업 하자면, 저희가 인더스트리 4.0에서 얘기를 하고 로보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정말 저런 일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까? 뭐 세상은 뭐 다 똑같지 않냐? 사실 그런 생각을 이제 BMW나 벤츠가 10년 동안 했었던 거죠. 자동차가 변해봤자 얼마나 변하나.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짧은 시간에 상당히 빠른 변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1900년도 부활절 아침에 뉴욕 핍스 에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마차예요. 자동차는 딱 한 대 있고. 제가 1900년도에 말이었다면 큰 걱정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주변에 다 말이고, 인간은 10,00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녔고, 인간이 말보다 다른 이동수단은 없고, 뭐 이상한 자동차라는 게 하나 나왔지만 뭐 엄청 비싸고 성능도 안 좋고 맨날 망가지고 그냥 장난감이다 이거는. 그래서 아무리 이게 뭐 세상이 바뀌어봤자 10년 20년 안에 글쎄 자동차 한 3-4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예측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 인간은 익스포넨셜 미래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뇌는 항상 미래는 리니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연히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13년 후에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 보면 다 자동차예요. 이미 13년 만에. 말은 다 사라졌고 말은 다 동물원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왜냐? 그 중간에 모델 T가 나왔거든요. 자동화 생산. 자동화가 무서운 거는 익스포넨셜한 체인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걱정하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런 이 워크숍을 하는 건데, 노동 반복된 육체적 노동의 자동화가 해결된 것 같이 반복된 지적인 노동, 특히 데이터가 쌓이는, 데이터가 이미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는 지적인 노동을 자동화할 수 있는 시점이, 그걸 굳이 싱귤러리티라고 부른다면 이게 100년, 200년 후가 아니고 미래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10년, 20년, 30년, 어쩌면 5년 충분히 우리가 다 경험할 미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김대식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오버가 돼서 지금 그 데니송 교수님 노트북 연결하는 시간 동안 잠깐 저희 그 질문 한두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질문을 지금 올려주시면 되고요. 사이트에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혹시 김대식 교수님 보시고 질문에 답변 하나, 두 개 정도 해주시면 돼요. 무슨 질문인가요? 스트럭처드 데이터가 미래에는 왜 감소할까? 아니죠. 감소하는 게 아니고 리니어로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언스트럭처드 데이터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니까 상대적으로 퍼센트는 더 줄어들겠죠. 당연히. 절대적으로는 다 늘어납니다. 당연히 데이터는. 잠깐만요. 진짜 인공지능이 되려면 기존의 클래시컬 AI와 뉴럴 네트워크 패러다임을 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필요할 수도 있고 그거를 만약에 아신다면 저한테 빨리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딥러닝이 당연히 이게 파이널 앤서는 아니죠. 그 딥러닝이 가진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단어가 잠깐 나왔지만 대부분 딥러닝 알고리즘은 슈퍼바이즈드 알고리즘입니다.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문제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다 레이블링이 필요합니다. 사과에 사과라고 누가 써놔야 되고 바나나에 바나나라고 써놔야 된다는 거죠. 자, 물체 얼굴 인식은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비디오 인식, 동영상 인식,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려면 90분짜리 영화의 1초에 50번 프레임을 사람이 다 핸들 레이블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구글에서 하고 있어요. 그 짓을. 근데 그 데이터는 공개를 안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레이버 인텐시브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어렸을 때 확실히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첫 번째 한 번도 강아지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어느 부모님도 3살짜리 어린 나이 데려다 놓고 애야 강아지란 콜론 이퀄 가로 열고 뭐뭐 가로 닫고 세미콜론 안 해주세요. 절대로. 그냥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 그 경험도 언슈퍼바이스로 합니다. 리인포스먼트도 아니에요. 그 어느 부모님이 쫓아다니면서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맞다 틀리다라는 피드백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언슈퍼바이즈로 무언가 스태티스틱을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언슈퍼바이즈 딥러닝 방법은 존재는 하지만 에피션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딥러닝 방법은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수백만 장의 데이터. 그것도 언리얼리스틱한 거예요. 왜냐? 발달 심리학 결과에 보면 어린 나이가 강아지를 알아보는데 5마리를 알아보면 알아본다 그래요. 평생. 근데 우리는 100만 마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